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 주제를 먼저 발제를 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생각이 넓어지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 이제 큰데요. 한 주제씩 한번 좀 질문을 좀 해주시고 발제해 주신 패널 분께서 좀 답변을 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오 융합 기술에 대한 부분부터 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패널 분 중에 현재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해서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일단 오늘 인간 증강 분야 세 분 발표 잘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융합 분야로서 이제 융합 분야를 다루기로 한 수요 포럼 주제에서 굉장히 첫 주제로 잘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융합 연구의 개념을 최근에 좀 보면 이제 다학제 간 연구나 이제 다학제 연구나 학제 간 연구처럼 이렇게 분야나 어떤 학문 분야의 융합을 넘어가지고 최근에는 오늘 주제처럼 이렇게 인강 증강이라는 특정한 임무와 그리고 여기 오늘 소개된 기술 그 유전자 가위나 3D 프린팅 합성 생물학 같이 어떤 이런 혁신적인 기술 변혁적 연구를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는 이제 융합이라는 어떤 학문 간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융합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 임무를 달성하고 어떤 가치를 좀 달성할 것이냐 이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오늘 사실 인강 증강의 범위를 좀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보건 분야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암이나 감염병 이렇게 기존의 국가가 조금 경제사회적으로 손실이 큰 분야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집중이 좀 되게 마련인데 오늘 이렇게 인강 증강이라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게 좀 미래 기술이고 아직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집중을 받으려면 좀 어떤 식으로 그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개별 기술별로 다루는 건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무 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좀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인간 증강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그 정부에서 과학기술 관련돼서도 여러 섹터가 존재하지만 미래 예측에 조금 더 가까운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간 증강 자체를 목적으로 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R&D 사업 같이 지금 바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정부의 임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먼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증강 자체를 목표로 정부가 정책을 내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인간 증강과 질병 치료의 경계선 정도에 있는 산업들은 지금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산업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위고비나 마운자록, 삭센다 같은 그런 그 항비만 치료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비만이라는 것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기아에 시달리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종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아끼고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사회가 변화하고 그 음식을 얻기가 너무 쉬워지게 됨에 따라서 비만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비만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사람이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유전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해서 현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대한 치료가 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병의 대부분은 환자층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는 더 낮을 수 있고 오히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쪽으로, 보다 오래 살고 보다 건강한 쪽으로 개선하는 인간 증강의 개념의 경우는 사회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가지 기술 다 염두에 두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의 경우에도 암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의료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전통적인 과학기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 성인 사망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암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손에 넣게 된다면 이것도 질병의 치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 증강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센터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전적으로 뭐 많이 고민하고 동의는 하고 있는 방향인데 그 앞서 이제 단시일 내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바이오하고 휴먼 증강할 때 기술적으로 어떤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술을 예측하는 기스트 입장에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파급효과 클 수 있는 기술인지 거기에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인류 자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기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이 주제 선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분야와 메카트로닉스 기계 영역에 가까운 그 조금 전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휴먼 증강 기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조일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뇌과학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분야와 기계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뇌과학 분야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현재 바이오 한쪽의 기술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지 자체가 만약에 뭐 큰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뭐 우리가 도마뱀이나 일부 생물에서 재생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 이런 큰 부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휴먼 증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이 두 가지가 만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뇌과학이나 체내 삽입하는 의료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내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경우는 면역 반응이나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영역과 기계, 전자 등을 포함한 그 휴먼 증강 기술이 접점에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저희가 앞으로 빠르게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그 질문 중심으로 주시면 다음 주제 때 더 센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의견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졸주 교수님 혹시 그 이쪽 분야 발제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것도 있고 의견도 좀 있는데요. 사실 그 이런 휴먼 증강 분야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득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기업 주도의 민간 주도의 투자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보기 명확합니다. 그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돼야 되고 그 기술 개발을 견인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발전을 좀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돈이 되게 많으면 다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좀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효율적인 투자 측면에서 지금 이런 휴먼 증강 분야에 어떤 부분의 투자가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인력 양성이나 어떤 장비 인프라 구축 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표 내용에서도 짧게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나 뭐 테슬라 이런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어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그 지금 현재 당장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뿐만 아니라 뭐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혁신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약기업의 경우에도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혁신적인 연구나 공공적인 연구를 전부 정부에만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일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영세했고 글로벌 경쟁력이나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IT나 반도체, 자동차 등등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일정 부분은 정부를 보완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은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먼저 선행된다면 정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영역인 기초 원천 연구나 인력 양성 쪽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NIH에서는 산업적인 기술보다는 원천 연구, 그리고 근데 이 원천 연구가 정말 학문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산업에서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개발 실패 위험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간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국내의 그 정부 R&D 사업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정부 R&D가 중소기업 육성하는 데 좀 매몰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은 뭐 강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순위를 다투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도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 개발에서 보듯이 어떤 공공성이나 명확한 목적성, 정부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전략적 기술에 있어서는 정부와 대기업들도 보다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 관련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드를 뿌려주고, 그리고 어떤 그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컨설팅 역할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해주고, 그 과정에서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술들을 빠르게 제약사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민간 영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뿌려주는 형태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견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너무 또 디테일하게 답하시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적정선을 잘 유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발제해 주신 디지털과 이제 공학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이오 의료와 휴먼 증강 융합을 신영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고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먼저 질문 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발표에서 그 키스텝과 미래 직브리프도 같이 작성하시면서 좀 다양한 분야를 좀 살펴보신 것 같고,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게 경제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좀 같이 예측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간 증강 같은 융합 분야가 정책적으로 좀 관심을 받기 어려운 측면을 좀 보면, 사실은 아까 BMI 얘기도 하셨겠지만 이렇게 특정 단일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좀 소수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특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처럼 어떤 폭발적인 계기가 있어가지고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정책적 지원을 받기 쉽지만, 이제 오늘 발표한 많은 기술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상용화가 아직 가시화되어 있고 글로벌 기업들만 이제 선도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좀 경쟁력이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집중할 분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좀 분야를 찾아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구조 고령화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도 얘기해 주셨겠지만, 이제 인간 증강의 많은 분야들 중에서 이제 신체와 관련된 분야가 아무래도 산업적 활용이나 아니면 장애를 극복하거나 이런 분야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오늘 발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일단은 휴먼 증강이란 얘기를 할 때마다 저게 뭐지? 뭐 슈퍼맨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일반인이나 정부에 아니면 정책하신 분들은 야, 아이언맨 만들어야지 왜 니네 이상한 거 해? 라는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 성능적 목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아니면 뭐 힘을 세게 만드는 것들은 기계적으로든 소프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하지만, 얘가 사람의 몸에 맞춰서 할 수 있냐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좀 전에 그 조일주 교수님께서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도 임상 시험에 대한 얘기예요. 적용 시험이 사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기계로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빠른 발전을 해왔던 부분도 기계를 지능화시키는 것만 해온 거죠. 통신도 그렇고 속도를 빨리 하는 것, 기계는 저희가 안정성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것만 저희는 해왔던 거고, 휴먼 증강은 반대로 인텔리전스를 강화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하게는 외국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일단은 빨리 투자를 하죠. 그들은 돈이 많고 더 다음에 시장에서 돈을 빨리 갖기 위해서 특허도 내고 가온 방향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술이 50년대 쭉 올라올 때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생산성 증가의 방향만 있다가 이제 좀 돌려보려니까 기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뭔가라는 거와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도 기술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뭔가라는 거를 좀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조일주 교수님이 하시는 뇌와 신체를 엮는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장기 투자가 좀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소재가 들어갔는데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려면 화학도 필요하고 생물도 필요하고 이런 분야도 가야 되고, 그냥 저는 이제 IT 하는 입장에서는 당장은 뭐 예를 들어 치매를 저희는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치매가 오기 전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센서 기술로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를 모니터링 하다가 이분이 지금 치매가 올 것 같아. 아니면 요즘 보니까 치매 진단할 때 요 수준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 이때 의사한테 그 중재를 해서 의사가 약을 주고 하면 치매는 굉장히 늦게 발현하게 만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 문제는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뭐 붙여서라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먼저 투자해서 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저는 간단한 코멘트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여주신 기술 중에 이제 인체 안에 뭐 어떤 거를 뭐 삽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 경우에는 면역 반응, 고착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침습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 거부 반응도 크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비침습적인 방법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조일주 교수님도 보여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직접 전극을 임플란트하지 않는 방법의 해상도나 어떤 강도의 세기 같은 것들이 극복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높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됐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 거는 휴먼 증강 기술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국립재활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어떤 의료기기 수요 시장 자체가 좀 작고 특히 신의료 기술, 뭐 임상 시험을 통한 허가 승인 문제, 보험 수가 이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뭐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가사를 도와주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인체 자체에 적용되는 것들에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일반으로 넓게 보급시킬 수 있는, 규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업은 잘 몰라가지고요. 이거 얼마나 규모화시킬 수 있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의 그 용어의 정의도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은 의료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휴먼 증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로 쓰기 위한 의료기기 등급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인증받기까지 임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그들한테는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실은 그러니까 금전적인 게 부족한 거거든요. 기술보다는. 근데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타겟을 높게 해서 인간의 증강을 가겠다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씩 찾는다고 하면 이거는 규모가 좀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같은 대답일 수도 있지만 고령화 타겟을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의 문제에서는 그 방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산업 쪽에서는 진짜 반복하고 뭐 빨리 생산하는 것들은 뭐 산업부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협업을 할 거냐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협업은 어느 누구랑 할 건지 로봇끼리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람과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 거기서 필요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런 R&D를 발굴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 뭐 예상은 35년, 40년 이렇게 얘기할 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의 예로 뭐 저희 의료 마사지 의자들 이런 것들 지금 되게 고가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효과를 내서 힘을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하여튼 인지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 정도들은 일반에게 많이 보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추가로 혹시. 네, 제가 그 커멘트랑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 사실 아까 그 신영철 박사님께서 그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그 저기 근육이나 뭐 이런 그 저기를 자극해서 의술을 좀 더 발전시키는 이런 결과들을 보고 되게 그 좀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류의 어떤 그 기술들이 최근에 각국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러니까 뇌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를 자극해서 조금 더 뭐 재활에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기능을 증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항상 델파이 조사 같은 거 하면 저는 이런 휴먼 증강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높다고 평가를 해왔는데 그게 사실 한 2, 3년 전부터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늦어진다,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통해서 발표가 되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박사님께서 혹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와 이거를 단시간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게 혹시 우리가 어떤 게 있을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 수준이라는 것 저희도 매년 이렇게 피평가자도 되고 평가도 해보는 입장에서 약간 그 뭐죠? 미디어에 노출된 것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 미디어에는 저희가 많이 보고 논문들도 포함되겠지만 저렇게 방송에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게 없네? 그래서 기술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IT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까 그 조일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의 기술들은 요소 기술로는 되게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뭐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걔가 시스템화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낮게 보이지만 저희가 이런 평가를 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는 제품화되거나 서비스되는 형태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때까지 저희가 볼 때 융합해서 보여준 게 별로 없어서 기술 수준이 좀 낮다라고 평가될 수는 있지만 요소 기술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발굴해서 투자를 하면 좀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간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노동이면 천삽을 막 떠서라도 밤새 하면 되겠지만 연구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좀 방향을 잡아준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도 저는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요소 기술만 하는 입장에서 다른 외국의 교수님들이 한 발 다른 분야에 다른 소재를 썼던 것들을 저희가 하는 분야에 결합시켜 보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교수님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방향이 좀 다를 경우에는 둘이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외국에 하신 분들하고 좀 얘기해 보면 되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동 연구를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님하고 하는데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저희보다는 내줄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 좀 했을 때 각자 거를 유지하면서 연합한다고 하면 좀 단기간에 그거를 극복해내고 저희 다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 중에 이게 환경적 기술적 한계하고 격차를 저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저희가
그 오늘 주제 융합 주제를 잡은 거는 결국 난제 해결과 혁신 선도에 있어서 융합 협력의 어떤 연구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인터페이스를 발제해 주신 조일주 교수님께 발표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좀 의견하고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분야는 이제 기초 연구에서도 특히나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제 미래 유망 분야이고, 뭐 선진국들도 뭐 미국 브레인 이니셔티브나 EU의 브레인 프로젝트처럼 장기적으로 연구나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내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내연구 촉진법도 있고 뭐 내연구 기본계획도 이제 벌써 4차 기본계획이나 수립하고 있고 투자도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할 수 있겠지만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런 네 분야의 어떤 기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임무지향적이고 목적 중심적인 뇌기능 증진이라는 분야에 조금 더 이제 용 교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근데 또 발표 중간에는 이런 게 잘 되려면 결국에는 뇌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그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뇌의 어떤 뇌로서 얻어진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떤 활용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지나, 사실은 그 균형을 좀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는지도 조금 고민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기초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초가 돼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시고, 사실은 또 그 투자 선진국 대비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증진이나 이런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실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기술 수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소 기술의 수준은 꽤 높지만 전체적인 그 시스템 레벨에서 보면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초 연구와 이제 실용화 두 양 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물론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방향 설정이나 노력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관련 분야 요소 기술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좀 집중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술들을 이제 완성도 높은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임상과의 어떤 그런 협업이나 아니면 영장류 대상의 실험을 위한 그런 어떤 그 환경 조성 같은 게 좀 선결이 돼야 관련 분야가 좀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좀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그런 어떤 R&D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질문보다도 이제 같이 그런 일을 할 때 저희도 실험을 해주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절차는 되게 간단한데 그 임상을 하기 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일단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많은 투자들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기술 수준에서 나왔던 것처럼 뉴럴 링크라든지 싱크론들인지 이런 친구들은 되게 FDA 그 어렵다는 FDA 승인을 받아서 연구를 잘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그렇게 못 가는가? 학계에서만 기초기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제가 또 따로 생각했던 거는 동물보호 단체가 반대하니까 이걸 갈 수 없는 건가? 이런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우리
기술적으로는 아니면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이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좀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분야의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게 사실 첫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제 기술을 주도를 해야 사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데 기업에서 주도를 해야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분야의 회사들도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제 기술의 단계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민간 주도의 단계까지는 우리나라는 안 간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뉴럴링크나 싱크론과 같은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토대를 정부에서 좀 마련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짧은 코멘트 하나 하고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조일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뇌의 복잡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100조 개의 시냅스가 각각 3D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또 그것들의 연결 상태나 특성, 화학적인 성질들까지 전부 고려하면 과연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아까 레이커즈와일의 그 인간 진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도 2세대에서 DNA에 저장되던 정보가 3세대에서 이제 브레인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브레인의 이런 복잡성을 우리가 완전히 해독하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초지성 AI를 통해서 인류의 어떤 지능을 넘어서는 AI를 만드는 게 더 빠를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현 상황에서 아마 뭐 아무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금 작은 질문인데요. 뇌 연구에 있어서 사실 뇌의 가소성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전극을 통해서 자극을 주거나 뇌의 신호를 읽었을 때 뇌는 짧은 시간 동안 적응하고 나면 그게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적응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자일수록 이런 적응이나 가소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치료에 있어서 뇌의 가소성이 부족한 부분이 좀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가소성 관련해서 전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면 사실 어떤 뇌의 기능을 저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가소성을 촉진시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거나 연결을 강화하는 거죠. 그런 가소성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사실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재활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하고 그로 인해서 뇌의 가소성을 촉진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동물 실험에 국한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자극을 함으로써 그 가소성을 굉장히 많이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척수 손상인 일을 일으키고 동물에 저희가 자극을 가해서 어떤 가소성이나 재활을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뇌의 어떤 연결을 잠시 동안 끊거나 아니면 강화시키는 등의 가소성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개발이 되고 임상에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성숙된다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래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가소성을 촉진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관련 연구들이 조금 더 이제 활발히 조금 진행돼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서요. 일단은 패널분들의 마지막 좀 의견들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말씀 주시면서 굉장히 저희 쪽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리더보드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포지션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뭐 AI, LLM 이쪽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술력차 있는 것 같았지만 랭킹으로 보면 저희 나라의 연구진들이 굉장히 빠르게 최상위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협력하면서 리더보드에 계속 유지되는 측면을 좀 주요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패널분들의 좀 종합 의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맺은 말을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된 기술들이 실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 같이 기술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에게까지 이 혜택이 가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혁신기술 발전이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 30년 동안의 IT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이나 유튜브 등이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한 바 있고 앞으로 30년 이후에 현재의 시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의 3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논의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휴먼 진강이란 어려운 얘기를 뭐 오늘 좀 쉽게 서로 해보려고는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한 발씩 조금씩 나가다 보면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뤄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작이 오늘로써 해서 우리가 모두 좀 고민해 보면 말하는 휴먼 진강이란 거를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포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높은 수준의 요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이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뒷받침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적은 상황이고 이제 미국처럼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달팔처럼 이렇게 명확한 수요처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인강증강 분야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노력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세계 최초 최고 연구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혁신적 도전적 R&D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발표 주제가 나왔던 인강증강 분야가 그런 어떤 혁신적 도전적 연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테마이면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분야를 좀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현장에 참여해주신 저희 원장님께 또 혹시 좋은 의견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토의하니까 훨씬 더 좀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의 포맷이 참 새로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좋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이 증강 쪽이고 또 아주 첨단적인 기술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융합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참 어려운 분야다라는 거 모두 다 공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미래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게 주목을 받아야 되고 투자 우선순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첨단 그리고 아주 가장 앞선 대기업들만 관심 갖도록 유도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저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 앞선 기술들이 지금 누구나 쉽게 내가 체감할 수 있다라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그 코로나 때 여러 번 사례가 나왔어요. 코로나 때 누구나 쉽게 이제 못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적정 기술 쪽에서 많이 노출을 시킨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 갖다가 직접 기술들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써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즘 이제 특히 인공지능의 모든 부분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을 오픈 소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첨단 부분을 하는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체감해서 내가 한번 몸이 아프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도 우리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넣어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쪽 분야의 투자의 우선순위도 좀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뭐 인공지능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첨단 기술들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또 연구자들이 또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포럼에 앞서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고려해서요, 한 3가지 정도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 증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질문인데요. AI 발달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AI나 로봇 또는 뇌과학이나 유전공학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포스트 휴먼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인간을 보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텐데, 기술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이 부분에 명확한 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김주원 센터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우선은 인간을 대체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포스트 휴먼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뭐 새롭게 변모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보면 일자리 대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AI의 도입을 보면 인간을 완전히 AI가 대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기존에 100명이 하던 일을 5명, 6명의 전문가가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대체하는 것과 인간을 보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이 단기간에 만약에 초지능 인공지능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물리적인 한계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알파고의 경우에 170kW 정도의 전기를 쓰는데 이게 인간 한 명의 8,500배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인류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수많은 AI와 수많은 로봇을 개발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요원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인공지능은 투표권이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엄성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쓰는 도구로서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뇌과학이나 유전공학 같은 바이오 부분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인간을 보조하고 인간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경우는 길게 보면 일부 대체를 그러니까 뭐 일자리 측면에서는 대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에서는 보조 측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인간과 로봇의 산업기술 협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 증강 로봇 기술이 어떻게 현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신영철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 증강은 사람의 힘을 좀 덜 들게 하려고 현재 기술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를 하고 있는 자동차사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로 로봇을 만들고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인간 증강 로봇은 미국 달파에서 군사용으로 힘 많이 쓰고 빨리 뛰어가서 잡을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시작됐었는데, 현재 제조업에서는 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래에는 어떻게 쓰일지는 저도 감히 예측은 못하지만
당장은 서빙하는 로봇도 나와 있고 이것들이 팔다리가 자유롭게 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가는 분야는 산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플러스 거기서 해야 될 기술은 AI가 기계에 탑재돼서 오는데 사람과 상호작용과 말과 대화 모든 표정과 행동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사람답게 해줄 것인가에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와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로봇이나 기계학적 로봇 기술보다도 이 상호작용하는 기술들이 같이 발전되면 아마 일상생활 전반에 다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간 강화 기술의 정책적 노력과 사회교육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 강화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사회적 반응 및 수용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 교육 방안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학교에서 티칭도 같이 하시는 조일주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간 강화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게 꼭 필요해, 이 기술 꼭 해야 돼, 이럴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근데 반면에 어떤 그런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이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용도로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기술이 나중에 휴먼 증강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 처음에는 이제 휴먼 증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재활 목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휴먼 증강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쯤에서 오늘 사전 질문 답변과 토의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토론 주제로 나누어졌던 주제 내용과 의견들은 저희가 향후에 관련 분야 정책과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귀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맡아주신 패널분들 또 참석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 참여자분들 그리고 포럼 준비해주신 실무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초혁신 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 전환과 컴퓨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오는 3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66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